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칠순을 맞이한 제 손등 위에 내려앉은 검버섯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기 위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을 바쳐보셨던 92세 노모와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었던 동생들, 그 지독했던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홀로 서기를 선언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모진 배신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가장 처절한 독립 선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영자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자식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제가 돌아온 곳은 칠매를 앓기 시작한 노모가 계신 친정집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몸이지만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을 살피는 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 지극한 효녀라고 칭송했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제 삶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굳어버린 무릎 마디마디를 손으로 주무르며 저는 습관처럼 거실로 나가 노모의 기저귀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눅눅해진 천 조각을 갈아치우고 짓무른 살결에 하얀 연고를 펴 바르는 동안 제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애미야, 배고프다. 밥은 언제 주냐? 어머니의 무심 한마디에 저는 텅 빈 속을 관절염 약 2알로 채우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벌써 4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이 일상이 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자 동시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남동생들과 막내 여동생이 친정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북적이는 거실에서는 조카들의 유학 이야기와 남동생들의 주식 투자 성공담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끊임없이 저를 묻히고 나무를 묻혀 달랐지만 그 누구도 제 구분 등을 봐주지 않았어요. 언니, 엄마 반찬이 좀 짜네. 노인네 건강 생각해서 신경 좀 더 써야지. 우리가 매달 보내주는 돈이 얼만데. 막내 여동생의 날선 타박에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그들이 보내주는 쥐꼬리만한 간병비와 어머니 연금은 늘 턱없이 부족해 제 기초연금까지 보태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동생들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저는 말없이 가계부 구석에 적힌 적자 수치들을 떠올리며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기괴한 소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깊은 밤 거실에 개종시계가 울리는 소리에 겨우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머니가 제 방으로 기어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눈망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제 팔을 세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나 배고파. 엄마 밥 줘. 잠결에 들은 그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92세 노모가 70세 딸을 엄마라 부르며 매달리는 그 기괴한 풍경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선망이라 생각하며 등을 토닥여 재었지만 다음날부터 어머니의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영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5살 어린아이가 되어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화장실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면 동네가 떠나가라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처절한 외침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동시에 제가 평생 짊어져온 간병의 무게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건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동생들을 긴급하게 소집했어요. 어머니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했죠. 제 무릎은 이미 한계였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어머니의 집착에 제 정신줄마저 놓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아, 누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집안에 치매 환자 있다고 소문나면 내 자식들 혼사길 맡기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첫째 남동생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평생 코빼기도 안 비치던 둘째 남동생도 거들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가장 가관이었던 건 막내 여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언니가 엄마랑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엄마가 언니를 엄마로 착각하는 거 아니겠어. 언니가 좀 다정하게 해봐. 이건 관리 소홀이지 병이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던지는 그 독설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간병의 고통을 나누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그 짐을 제 어깨에 영원히 묶어두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정밀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끼던 낡은 가방이 찢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가방이었지만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찢어진 안감을 꿰매려 가방을 뒤집은 순간 무언가 촉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안감 사이에 꽁꽁 숨겨두었던 오래된 인감도장과 비밀번호가 빼곡히 적힌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돈 한 푼 없다며 제 기초연금까지 가져다 쓰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요양원비가 걱정되어 잠도 못 자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도장은 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 그 도장과 메모지를 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는지, 왜 그토록 숨겨야만 했는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간 간병의 세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어요. 은행 창구 앞에 앉아있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이 적힌 통장을 재발급받고 지난 10년치 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낱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종이 뭉치들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내역서 속에는 제가 매달 눈물겹게 입금했던 간병비와 어머니 연금이 입금되는 족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돈이 향한 곳은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동생들과 조카들의 계좌였습니다. 특히
제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베어낸 것은 3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 때 제가 식당일까지 해가며 모아드렸던 그 쌈짓돈이 입금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첫째 남동생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동생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제 손에 들린 내역서를 본 동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사과를 기대했던 제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이 돈이면 엄마 요양원비하고 담는다. 너희가 다 가져간 거 지금이라도 내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첫째 남동생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누님, 이게 다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중요해요. 우리가 뺏은 줄 알아? 둘째 남동생도 거들며 저를 비웃었어요. 누님은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살면서 관리비 한 번 낸 적 있어요? 우리가 누님 생활비 대준 셈 치면 오히려 누님이 빚진 거라고요. 그들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제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릎이 나가도록 노모를 수발든 맏딸에게 공짜로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동생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싸움이 격해지며 고성이 오가자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해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을 달싹이셨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길, 적어도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뒤로 숨더니 저를 노려보는 남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아저씨 무서워. 엄마, 저 도둑놈 좀 빨리 쫓아버려. 엄마 뒤에 숨겨줘. 어머니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돈을 퍼주었던 아들들은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 안전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저를 엄마라는 방패막이를 삼아 끝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보호해달라는 지독한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지켰던 건 가족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괴물들이었구나.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제 인생이 한낱 종이자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제 등을 타고 오르는 식은땀처럼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을 붙잡은 어머니의 손을 처음으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황해서 엉덩방아를 찢는 어머니와 입에 거품을 물고 저를 비난하는 동생들을 뒤로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숨을 몰아쉬며 저는 제 생에 가장 시리고 단단한 각성을 바쳤습니다. 더 이상 착한 딸 안영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방 안의 차가운 전적 속에서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선 여전히 동생들의 상스러운 욕설과 어머니 칭얼거린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거나 혈육의 정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법조인이 즐비한 건물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내민 어머니의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점을 이용해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네요. 변호사 입에서 나온 성년 후견인 제도와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단어들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홀로 감당해온 간병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동생들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시죠. 가족 간의 문제라 해도 법적인 선을 넘은 건 분명하니까요. 저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 초안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동생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여전히 기생등하게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저를 무시하던 남동생들에게 저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님, 지금 우리를 고소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남동생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훑어내려가다 어느 순간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내용 증명에는 그들이 빼돌린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그리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져간 돈, 크다 엄마 요양비를 써야 할 돈이야. 소송까지 가면 너희 직장은 물론이고 유학 중의 자식들 앞길에 치매 할머니, 돈 갈취한 부모라는 꼬리표가 붙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제 차가운 앞 일갈에 거실에는 무거운 침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는 동생들에게 사회적 매장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참을 씩씩거리던 동생들은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자산 일부를 제 독립 자금으로 선지급하고 남은 돈은 전액 어머니의 요양원비와 치료비로 예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의를 마친 뒤 저는 그동안 제 청춘을 묻어두었던 친정집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가계부, 그리고 어머니의 약봉지들을 정리하며 저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를 전문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기저귀를 손수 갈아드렸어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엄마 어디 가?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걸터앉아 과자를 씹으며 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담담하다 못해 고요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쥐었다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잘 지내세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칭얼거림을 뒤로하고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생들과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늙은 어미를 고려장치듯 내쫓은 독한 년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제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에게 받아낸 합의금과 제 몫의 자산을 정리해 도심 외곽에 작지만 깨끗한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떠난 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저와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의 소음도 노모의 끝없는 헛기침 소리도 동생들의 타박도 없는 완벽한 저만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오직 저만을 위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식사 수발을 듣느라 식어버린 국밥을 대충 들이켰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요양원 면회실에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와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왔어? 나 사탕 줘, 엄마. 저를 보며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착의 대상이었던 제가 곁에 없으니 오히려 전문적인 돌봄 속에서 평온을 찾으신 듯 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어머니의 투정을 일일이 받아주거나 눈물을 짓지 않아요. 7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야 마주한 진짜 나의 이름. 저는 오늘 밤 그 누구의 엄마도 딸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영자씨 같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